차가운 밤 공기가 이서진의 낡은 코트 자락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앞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숨을 골랐다. 대한민국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한국대학교 법학관의 육중한 정문이 저 멀리 보였다. 낮에는 그곳이 그녀의 자부심이자 미래였지만 밤이 되면 그 무게는 고스란히 빛 독촉장의 무게와 겹쳐졌다. 서진은 법전의 빼곡한 활자 대신 손에 들린 구인 광고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남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 VVIP 프리미엄 테라피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곳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사업, 실패의 잔해는 생각보다 거대했다.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한다 해도 남은 가족의 생계와 끝없이 불어나는 이자는 23 여대생이 감당하기엔 버거웠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맹세,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장의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법전을 잠시 가방 깊숙이 밀어넣고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밀스러운 그 스파의 문을 두드렸다. 안내 데스크의 실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서진의 단정한 용모와 명문대생이라는 신분, 확인 끝에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서진 씨, 우리 업소는 일반 마사지 숍과는 다릅니다. 고객들은 절대적인 프라이버시와 최상의 서비스를 원하시죠. 입이 무겁고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 즉시 잊어야 하고요. 서진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총명함은 이런 종류의 암묵적인 규칙을 즉각 파악했다. 교육은 혹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최고급 오일의 종류와 효능, 근육의 결을 따라 압력을 조절하는 정교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완벽한 응대 매뉴얼까지. 서진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의 뛰어난 기억력과 타고난 섬세함은 이 낯선 분야에서도 금세 빛을 발했다. 실장은 그녀의 빠른 습득력에 만족하며 예상보다 이른 첫 실전 투입을 결정했다. 오늘 밤 가장 중요한 고객님이십니다. 김태준 교수님. 절대 실수해선 안 돼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김태준. 한국대학교 법학과의 실세이자 차기 대법관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거물. 그의 형법 특강은 매 학기 수강 신청 전쟁을 일으킬 만큼 명망 높았지만 동시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의 오만함과 냉혹함에 대한 흉흉한 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 그를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마주해야 한다니 서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VIP 전용룸은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했다. 은은한 아로마 향과 낮은 조도, 그리고 방 전체를 감싸는 고요함. 김태준 교수는 이미 두꺼운 가운을 걸친 채 마사지 베드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서진이 들어서는 기척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값비싼 가구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서진은 교육받은 대로 완벽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묵직한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된 오일을 손에 덜었다. 서진의 손길은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눈앞의 고객을 교수님이 아닌 그저 고객으로 인식하려 애썼다. 그의 단단하게 굳은 승모근과 등 근육을 풀어나가면서 서진은 이 남자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사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긴장은 법전의 무게가 아닌 권력의 무게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의 손길이 어깨를 지날 때쯤 김태준 교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신입인가 손길이 서투군.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서진은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았다.
죄송합니다. 압이 부족하시면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평탄했다. 김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됐어. 그냥 하던 거나 해.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방 안에는 다시 서진의 손길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마찰음과 그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이 남았다. 서진은 이 굴욕적인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자신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려 노력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의 정적을 깬 것은 김태준 교수의 휴대전화 벨 소리였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 모드였다. 서진은 교육 매뉴얼을 떠올렸다. 고객이 통화 중일 때는 소리를 최소화하며 하던 서비스를 계속한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며 그의 다리 근육을 매만졌다. 박 부장, 일 처리는 어떻게 됐어? 김태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나른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고 권위적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긴장한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수님,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신진 바이오 측 연구 데이터가 워낙 탄탄해서 특허청 심사관 녀석이 꿈쩍을 안 합니다. 김태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의 손길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신진 바이오, 최근 혁신적인 신약 기술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특허가 법학과 교수가 왜? 김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 부장,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 그 데이터 조작된 거잖아. 내가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했지 않나? 태화 제약이 이번 분기에 그 특허권 확보 못하면 당신 자리뿐만 아니라 내 계획까지 전부 틀어지는 거야. 심사관, 그 친구 다음 승진 심사 명단에 이름 올리고 싶지 않은가 보지. 똑똑히 전해 정신 차리라고. 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데이터 조작, 특허권 탈취, 협박, 그녀는 숨을 죽였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모든 신경은 두 남자의 대화에 쏠려 있었다. 박 부장이라는 남자가 쩔쩔매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압력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더 큰 문제는 임 판사 건입니다. 김태준이 짜증스럽게 되물었다. 임 판사? 그 양반이 또 왜? 지난번에 자식 유학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해줬잖아. 그걸로 만족 못한대? 박 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게 아니라 이번 주총 무효 가처분 신청건 말입니다. 교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기각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법과 원칙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편에서 뭔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현직 판사에 대한 압력, 재판 개입, 이것은 학계의 비리를 넘어선 사법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중범죄였다. 김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진은 그의 등이 분노로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임 판사, 그 친구 아직도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줄 아나 보군. 좋아, 박 부장. 지금 당장 그 친구 와이프 계좌, 내역 싹 다 뒤져. 뭐라도 나올 거야.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그리고 그 자식, 유학 간 학교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도 좀 알아봐. 사람은 말이야, 가장 약한 곳을 쳐야 말을 듣는 법이야.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 내용은 서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거대하고 조직적이며 무자비한 권력의 카르텔이었다. 자신이 매일같이 법전에서 배우던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들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자신이 지금 거대한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김태준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긴 숨을 내쉬더니
다시 베드에 편안하게 몸을 뉘었다. 계속해. 그는 다시 서진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이전의 서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전문가처럼 움직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들은 대화의 모든 단어를 그 억양과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복기하고 있었다. 신진바이오, 태화제약, 박 부장, 임 판사, 데이터 조작, 계좌 추적, 협박.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았다. 동시에 거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런 자가 법을 가르치고 사법 정의를 논하며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부조리한 시스템의 실체가 바로 자신의 손길 아래 누워있는 이 남자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꿈, 그녀의 신념이 정면으로 시험받고 있었다. 서비스가 끝나갈 무렵 김태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운을 고쳐 입었다. 그는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갑에서 두둑한 팁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수고했어. 그 오만한 목소리에는 그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닌 자선에 가까운 시혜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빛에 담긴 경멸과 분노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 김태준이 방을 나간 후에도 서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아로마 향과 함께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는 듯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그녀의 가족에게는 저 돈이 절실했다. 하지만 그 돈을 집어드는 순간 자신이 이 거대한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했다. 그녀는 돈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한 군자금이었다. 서진은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텨내겠다. 저 오만한 교수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가 짓밟은 정의를 되찾겠다. 비록 지금은 힘없는 여대생이자 초보 마사지사에 불과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보다 뛰어난 두뇌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었다. 김태준 교수는 그가 가장 경멸했던 존재, 투명 인간 같던 이 여대생의 손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이었다. 그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의 앞에서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 다음 날 새벽 서진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신의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의 냉기는 어젯밤 VVIP룸의 과시적인 온기, 아로마 향이 배어있던 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밤새워 정리한 형법 판례집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붙은 낡은 교양서적이 놓여 있었다. 서진은 그 책의 제목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정의. 그 단어가 어젯밤 김태준의 목소리와 겹쳐지며 역겨운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교복처럼 입던 낡은 스웨터를 벗고 스파에서 지급받은 유니폼 가방 안에 있던 돈 봉투를 꺼냈다. 김태준이 던져준 팁, 꽤 두꺼운 금액이었다. 이 돈이면 밀린 월세와 동생의 학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돈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 부패와 권력의 냄새가 그녀의 손을 떨리게 했다. 서진은 세면대로 갓 차가운 물에 거칠게 손을 씻었다. 아무리 씻어내도 어젯밤의 그 끈적한 대화의 감촉이 사라지지 않는 듯했다. 서진은 잠을 포기했다. 대신 깨끗한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한 번 본 것은 사진처럼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을 작동시켰다. 그녀는 어젯밤 김태준의 통화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복기하기 시작했다. 신진바이오, 태화제약,
특허청 심사관, 데이터 조작, 그리고 박 부장, 임 판사, 주총 무효 가처분, 자식 유학 문제, 아내 계좌, 모든 단어가 날카로운 파편처럼 노트 위에 밝혔다. 그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먼저 신진 바이오와 태화제약을 검색했다. 기사는 쏟아져 나왔다. 거대 제약사인 태화가 유망한 스타트업 신진 바이오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 언론의 논조는 미묘하게 태화 제약 쪽에 기울어 있었다. 신진 바이오의 연구 성과를 폄하하고 그들의 기술이 기존 태화의 특허를 교묘하게 침해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김태준은 분명히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진실은 언론의 보도와 정반대였다. 다음은 임 판사였다. 임성근 판사. 그는 법조계에서 대쪽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청렴하고 강직하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법과 원칙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김태준의 비아냥, 그리고 자식 유학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말. 서진은 임 판사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을 검색했다. 역시나 태화제약과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 사건이 그의 손에 배당되어 있었다. 모든 조각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김태준 교수는 학자라는 가면 뒤에서 거대 자본과 결탁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특허를 강탈하며 심지어 사법부까지 주무르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이 목격한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오한을 느꼈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면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증거도 없이 VVIP 스파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가난한 여대생의 증언을, 오히려 김태준의 권력이 그녀를 먼저 짓밟아버릴 터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부당한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과거의 아픔이 그녀를 붙잡았다. 서진은 결심했다. 지금 당장 행동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모을 수는 있다. 그녀는 가장 완벽한 유령이 되어 그들의 심장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무기는 더 이상 법전이 아니라 그녀의 기억력과 스파의 마사지 오일이었다. 그날 이후 서진은 스파에서의 일에 더욱 몰두했다. 그녀는 실장의 눈에 띄게 성실하고 입이 무거운 직원으로 자신을 포장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기술과 고객의 기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눈치는 금세 인정을 받았다. 서진 씨는 참 조용해서 좋아. 우리 고객님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실장의 칭찬은 그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김태준 교수의 전담 테라피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김태준은 일주일에 2번 정확한 시간에 스파를 찾았다. 그는 여전히 서진을 이름 없는 존재로 대했다. 하지만 서진에게 그는 더 이상 두려운 교수가 아니라 해부해야 할 사건 파일이었다. 그녀는 그의 근육이 경직되는 패턴, 그가 통화할 때 낮아지는 목소리의 톤, 특정 이름이 언급될 때의 미세한 호흡 변화까지 모두 기억했다. 그녀는 그의 몸을 마사지하면서 동시에 그의 비밀 네트워크를 해부하고 있었다. 스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비밀스러운 사교 클럽이자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안전 가옥이었다. 서진은 곧 다른 VVIP 고객들의 존재도 파악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태준이 예약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는 로비에서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서진은 청소 카트를 미는 직원 옆을 지나가며 그들의 대화를 스치듯 들었다. 아이고, 박 부장. 오랜만이네. 일 처리는 잘 돼가고.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박 부장. 김태준이 통화했던 바로 그 목소리.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머릿속에 새겼다. 중년의 남자, 값비싼 맞춤 정장, 그리고 김태준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굽실거리는 태도. 그는 태와 제약의 고위 임원이 분명했다. 그들은 함께 라운지로 들어갔고 서진은 그들이 나눈 대화의 조각들을 모았다. 임 판사건은 걱정 마십시오. 확실하게 처리 중입니다. 신진 바이오, 녀석들, 곧 뵙기들 겁니다. 서진은 복도를 지나치며 김태준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카르텔의 중심축, 즉 설계자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학계의 권위를 이용해 이 모든 불법적인 거래에 합법성과 정당성의 외피를 씌우고 있었다. 다른 권력자들, 정치인, 기업 총수, 심지어 다른 법조인들까지 이 스파를 찾아 그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는 그 대가로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챙겼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과 마주하고 있는지 실감했다. 그녀는 매일 밤 학교, 도서관에서 법을 공부하고 밤에는 그 법을 조롱하는 자들의 몸을 주물렀다. 이 극단적인 이중 생활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는 듯했다. 때때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이성을 붙잡았다. 섣부른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었다. 서진은 더욱 치밀해져야 했다. 그녀는 스파의 예약 시스템과 고객 관리 방식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와 함께 오는지, 그들이 주로 어떤 시간대에 만나는지, 그녀는 고객들의 대화에서 흘러나오는 이름들, 회사명, 프로젝트명들을 조합하며 거대한 관계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박 부장 외에도 유력 언론사의 논설위원, 여당의 중진 의원까지 김태준과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김태준의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리석은 놈들, 감히 내 앞에서 정의를 논해? 정의는 말이야, 힘 있는 자가 규정하는 거야. 그는 서진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정확히 그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서진은 그의 등에 오일을 바르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감각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당신이 규정하는 그 힘, 그 힘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교수님. 서진은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의 한복판에 침투한 가장 조용한 스파이였다. 그녀의 의심은 이제 거대한 진실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증거를 잡기 위한 다음 단계를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태준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터였다. 김태준이 구축한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파악한 서진은 그가 어떻게 지금의 절대적인 권력을 쌓아 올렸는지 그 근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신진 바이오나 임 판사건은 현재 진행형인 범죄였지만 그의 탐욕과 잔인함은 분명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터였다. 서진은 학교 도서관의 낡은 서버에 접속해 수년 전의 학내 논문 자료와 징계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김태준 교수가 법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집중했다. 검색어, 김태준, 징계, 논문 표절. 수많은 무의미한 데이터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7년 전 법학과 대학원에서 발생했던 중대한 논문 표절 시비 사건. 당시 김태준 교수의 수제자로 불리던 한 천재 아스피란트 대학원생이 핵심 연구 데이터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학계에서 영구 제명당한 일이었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김태준 교수 본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학교 징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해당 학생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사건 파일은 놀라울 정도로 간략했다. 학생의 반론이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김태준의 피해 진술서와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문만이 존재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종결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서진의 직감은 이것이 조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었다. 어젯밤 김태준이 신진 바이오 데이터 조작된 거잖아. 내가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했지 않나? 라고 말했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이미 데이터 조작의 전문가였다. 그 학생의 이름은 윤지수였다. 서진은 국내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와 학술 정보 사이트에서 그 이름을 검색했다. 하지만 7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윤지수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법학계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상태였다. 어떠한 학술 활동도 변호사 등록 기록도 없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지워진 것이다. 서진은 집요하게 추적을 이어갔다. SNS, 동창회 명부, 심지어 과거 신문기사의 댓글까지 뒤진 끝에 그녀는 마침내 한 블로그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몇 년 전 폐쇄된 법학과는 아무 관련 없는 도시 야생화 탐사 동호회의 오래된 게시물이었다. 윤지수라는 아이디가 남긴 짧은 안부 인사. 서진은 그 아이디의 다른 활동 내역을 추적해 현재 그가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늘봄 서점이라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당일치기로 아르바이트를 쉰다고 말하고 이른 아침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늘봄 서점은 읍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인적 드문 길가에 자리하고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작은 목조 건물이었다.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풍경 소리와 함께 옅은 종이 냄새가 코를 감쌌다. 책방 내부는 손님이라곤 없이 고요했다. 창가 쪽 낡은 흔들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깊은 피로와 체념이 깃든 눈빛은 그를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했다. 서진은 그가 윤지수임을 직감했다. 저 혹시 윤지수 씨 되시나요? 그녀의 물음에 남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경계했다. 그는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섰다. 누구시죠? 책을 사러 온 손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라 있었다. 서진은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저는 한국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7년 전 논문 표절 사건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윤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가요. 그는 차갑게 문을 가리켰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그리고 그 이름 다시는 입에 담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를 넘어선 깊은 고통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김태준 교수에 대한 일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절 믿어주세요. 윤지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믿어달라고? 당신이 법대생 김태준의 제자라는 건가? 지금 나를 조롱하러 온 건가? 그 인간이 시켜서 보낸 거라면 가서 똑똑히 전해.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진은 그의 절규 속에서 그가 겪었을 7년간의 지옥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이 밤새워 정리한 노트를 꺼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직접 듣고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녀는 노트를 윤지수에게 내밀었다. 노트에는 신진바이오, 태화제약, 임판사 등 그가 알 리 없는 최근의 범죄 사실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윤지수는 마지못해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빼곡하게 적힌 단어들을 좇으며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뭐지? 당신 도대체,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지금 김태준 교수가 자주 찾는 고급 스파에서 테라피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장 취업이죠. 이 모든 건 그가 고객 관리실에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통화한 내용들입니다. 윤지수는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경계심이 서서히 무너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혼란이 채우고 있었다. 그는 서진이 내민 노트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당신,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건가? 김태준이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도 이런 짓을. 윤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교수님이 선배님의 연구를 훔친 겁니까? 선배라는 단어에 윤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책방 안에는 먼지가 내려앉는 소리만이 들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훔쳤다고? 아니, 그건 강탈이었어. 난 그 인간의 가장 촉망받는 제자였지. 그의 이론을 완성시킬 획기적인 연구 주제를 발견했고 밤낮 없이 매달렸어. 데이터가 거의 완성될 무렵 그는 내게 공동 저자를 제안하더군. 난 영광이라고 생각했지. 멍청하게도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데이터를 넘긴 다음 날 난 학과 사무실로 불려갔어. 징계위원회였지. 윤지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김태준은 윤지수의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고 오히려 윤지수가 자신의 초기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그는 자신의 학계 인맥을 총동원해 징계위원회를 압박했고 윤지수에게는 어떠한 반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내 지도교수였어. 내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고. 그런데 그 인간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내 연구, 내 명예, 내 미래. 모든 걸. 그 사건으로 윤지수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셨고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 그는 법조계를 떠나 이곳으로 도망쳐와 죽은 듯이 숨어 살고 있었다. 그 인간은 악마야.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제자의 인생쯤은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인간이라고. 윤지수는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서진은 자신의 분노가 단순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자에 대한 명백한 응징의 필요성이었다. 서진은 윤지수에게 다가갔다. 선배님, 저는 이 일을 그냥 덮어둘 수 없습니다. 김태준은 지금도 똑같은 짓을, 아니,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법을 사유화하고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어요. 윤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그 인간을 이길 수 없어. 증거? 난 그때 모든 걸 걸고 싸웠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오히려 나만 미친놈이 됐지.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7년 전 사건의 증거 말고요. 지금 당장 그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의 증거가 필요해요. 선배님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저와 함께 싸워주셔야 해요. 서진은 윤지수에게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자신이 스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 하는지. 그녀는 윤지수의 법률 지식과 김태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다. 윤지수는 오랫동안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리고 가녀린 외모와는 달리 그 눈빛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자신을 파멸시켰던 그 오만함이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덜미를 잡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서진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김태준이라는 괴물에 의해 파괴된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되찾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첫 번째 동료를 얻었다. 김태준이 가장 잔인하게 짓밟았던, 그래서 그가 가장 얕보고 있을 바로 그 존재와 함께 강원도에서 돌아온 서진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법학과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모범생이었고, 밤이 되면 프리미엄 테라피의 무표정한 유니폼을 입고 VVIP들의 그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강철처럼 벼려지고 있었다. 윤지수라는 동료의 존재는 그녀의 외로운 싸움의 강력한 버팀목이자 전략적 자산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인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제는 치밀한 사냥을 준비할 때였다. 서진은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했다. 그녀는 김태준 앞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성을 감추었다. 그의 방에 들어설 때면 그녀는 명문대 법대생 이서진이 아닌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만 존재하는 테라피스트 진이가 되었다. 그녀는 김태준의 신랄한 농담이나 오만한 독백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때로는 일부러 어리숙하게 굴며 그의 복잡한 법률 용어나 시사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척했다. 진이 씨랬나? 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어? 어느 날 김태준이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사지가 중반쯤 접어들어 그의 긴장이 기분 좋게 풀어진 상태였다. 서진은 그의 종아리를 주무르던 손길을 멈추지 않고 교육받은 매뉴얼대로 대답했다. 그냥 먹고 살 만큼만 했습니다.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김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하긴. 너 같은 애들이 뭘 알겠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는 서진을 완벽하게 자신의 발 아래 두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아름답지만 영혼이 없는 인형, 자신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들어도 그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할 무지한 하층민에 불과했다. 이 오만한 확신이 바로 서진이 파고들 틈이었다. 김태준은 서진의 존재에 완전히 무감각해졌고 그녀를 자신의 전담 테라피스트로 지목하기 시작했다. 다른 애들은 손이 너무 거칠어. 넌 조용하고 힘 조절도 잘하고 무엇보다 말이 없어서 좋아. 이것은 서진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버지를 몰락시킨 부조리한 권력의 화신을 정성껏 마사지해야 했다. 그의 피부에 손을 댈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억누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기분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윤지수의 파괴된 삶과 법전에서 배운 정의의 무게를 떠올렸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전쟁이었고 승리를 위해서는 이 굴욕을 견뎌내야만 했다. 낮에는 서진과 윤지수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윤지수는 7년간의 은둔 생활을 끝내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날카로운 법률 지식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김태준의 성향과 과거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서진이 수집한 정보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그 인간은 증거인멸의 귀재야. 우리가 지금 가진 건 정황과 심증뿐이야. 그의 목소리가 담긴 직접 증거가 필요해. 윤지수는 낡은 서점에서 최신 보안 기술과 녹음 장비에 대한 자료를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서진은 스파 내부의 구조와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청소 직원들과 친분을 쌓으며 자연스럽게 CCTV 사각지대, 환풍구의 구조, 그리고
VVIP 룸의 방음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가 일하는 스파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했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입구에서부터 반납해야 했고, 직원들의 몸수색도 불시에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녹음 장비로는 어림도 없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윤지수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을 역이용해야 해.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당신이 직접.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들의 계획은 대담했다. 스파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아로마 오일 디퓨저. 그것은 모든 VVIP룸의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었고, 김태주는 유독 특정 향을 선호했다. 윤지수는 그 디퓨저와 거의 동일한 외형을 가진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가 내장된 복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반입하고 어떻게 김태준의 방에 있는 디퓨저와 바꿔치기 하느냐였다. 서진은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는 일부러 실장에게 김태준 교수님이 선호하시는 라벤더, 샌다루드 오일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채워두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그녀의 성실함에 익숙해진 실장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희 씨가 알아서 해줘. 그분 까다로우니까 세심하게 챙겨드려. 작전 실행일. 서진은 윤지수가 보내준 복제 디퓨저를 유니폼 안쪽 깊숙한 곳에 숨기고 출근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불시 검문이 있었지만 다행히 그녀는 무사히 통과했다. 김태준의 예약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그녀는 청결 유지를 명목으로 VVIP 룸에 들어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재빨리 기존 디퓨저를 꺼내고 녹음기가 내장된 디퓨저로 교체했다. 완벽하게 똑같았다. 그녀는 작동 스위치를 켰다. 이제부터 이 방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는 심지어 가장 작은 속삭임까지도 기록될 터였다. 서진은 방을 나오며 심호흡을 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다. 김태준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녀는 윤지수와 함께 김태준의 심리를 자극할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오만함과 타인에 대한 경멸을 이용하는 전략이었다. 그날 밤 김태준이 방에 들어섰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해 보였다. 서진은 묵묵히 마사지를 시작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져나갔다. 김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요즘 세상 참 재미있어. 개미 같은 놈들이 감히 사자한테 덤벼들 생각을 하거든. 그는 신진 바이오 건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센 듯했다. 서진은 준비한 대사를 꺼냈다. 그녀는 가장 순진하고 무지한 목소리로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고객님, 사자가 그렇게 힘이 센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최고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하게 들렸다. 김태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너 같은 애들은 평생 모르지. 돈은 힘 있는 놈들이 뿌려주는 찌꺼기일 뿐이야. 진짜 힘은 룰을 만드는 데서 나오지. 그의 오만함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의 등을 부드럽게 누르며 불씨를 키웠다. 룰이요? 법 같은 그런 건가요?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 말은 김태준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대상, 무지한 대중에게 자신의 철학을 설교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서진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가 읊조렸다.
법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내가 그걸로 밥 먹고 살아서 잘 알지. 진짜 고수들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하는 거야. 저기 밑바닥 놈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 우리는 그 법 위에서 그놈들을 내려다보는 거지. 임판사 같은 멍청한 놈들이 법과 원칙 타령할 때 난 그놈 목줄을 쥘 현실을 만드는 거야. 그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도취된 듯했다. 서진은 숨을 죽였다. 녹음기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서진은 이중생활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법을 농락하는 자의 몸을 정성껏 어루만지고 있었고 그녀의 귀는 그 법을 파괴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끔찍한 아이러니와 정신적 압박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생각했다. 저 오만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 그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추악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증명하게 만드는 것. 김태준의 오만함은 서진이 설치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자신의 철학을 설파한 것에 만족한 그는 그 후 몇 번의 방문 동안 서진을 단순한 테라피스트가 아닌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주는 값싼 거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의 무지함과 순종적인 태도에 완전히 안심했다. 서진은 이 아슬아슬한 심리적 줄타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손은 그의 근육을 풀었지만 그녀의 질문은 그의 방어막을 교묘하게 해체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 김태준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방에 들어설 때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만족감에 찬 여유가 넘쳤다. 서진은 직감했다. 신진바이오나 임판 사건에서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음이 틀림없었다. 윤지수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임 판사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태화 제약 측에 유리한 쪽으로 가처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법조계에 파다했다. 진희 씨, 마사지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나? 감히 뱁새가 황새를 넘보려다 제 다리가 찢어지는 꼴을 볼 때야. 아주 장관이지. 그는 즐거운 듯 낮게 웃었다. 서진은 그의 발목을 주무르며 계산된 순진함으로 물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고객님. 뱁새가 누구인데요? 김태준은 그녀의 질문이 마치 귀여운 강아지의 짖음이라도 되는 듯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알 거 없어. 그냥 법과 원칙이니 뭐니 떠들던 멍청한 양반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야 제 분수를 좀 알게 됐거든. 사람은 말이야 밥그릇을 걷어차면 안 되는 거야. 특히 그 밥그릇을 쥐어준 사람의 손을 물어뜯으려 해선 안 되지. 그는 임판사를 교육시킨 자신의 수완에 깊이 도취되어 있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음 미끼를 던졌다. 정말 대단하세요. 고객님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힘이 세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고객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보복 같은 건. 그녀는 목소리에 연약한 두려움을 실었다. 이 질문은 정확히 김태준의 자만심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존재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보복? 김태준은 상체를 살짝 일으킬 뻔했다. 누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바닥에서나 김태준을 건드린다는 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와 싸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구축해 놓은 게 얼만데. 언론, 기업, 검찰 다 얽혀 있어. 한두 놈이 정의감에 불타서 덤벼든다고? 어림없지. 그놈들은 싹부터 밟아버려야 해. 그의 목소리는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바로 지금이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듯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를 연기했다. 싹을 밟아버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회사에서 억울하게 잘렸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고객님처럼 힘 있는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김태주는 완전히 방심했다. 그는 자신의 교육 철학을 설파할 완벽한 대상, 자신을 숭배하는 무지한 여자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냐고. 간단해. 모든 인간에겐 약점이 있거든. 돈, 여자, 자식, 뭐든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어. 임판사, 그 양반, 겉으로는 청렴한 척은 다 하더니만 와이프가 백화점 VVIP더군. 자식놈 유학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고 그냥 그 자료 몇 개 언론사 친구한테 넘겨줬을 뿐이야. 알아서 기더군. 서진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녹음기는 이 모든 자백을 그의 숨소리까지 담아내고 있었다. 언론사, 친구요? 와, 그럼 신문에도 나고 그래요? 그녀가 감탄하는 척 되물었다. 신문? 신문은 시작일 뿐이지. 진짜는 따로 있어. 태화 제약 같은 든든한 친구들이 왜 있겠어. 그 친구들이 로펌을 움직이고, 로펌이 전관들을 움직이고, 결국 모든 길이 나에게로 통하게 되는 거야. 신진바이오, 그 애송이들, 기술 하나 믿고 덤비더니 이제 곧 빈손으로 쫓겨나게 생겼지. 데이터, 그거 원본이 뭔지, 조작된 게 뭔지, 이제 아무도 몰라. 내가 이게 진짜다 하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법을 집행하는 판사이며 동시에 법을 만드는 입법자이고 법을 초월한 신이라도 된 듯이 떠들어댔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윤지수의 연구를 강탈했는지, 어떻게 신진 바이오의 특허를 무력화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임판사의 목줄을 쥐었는지, 그 모든 범죄의 얼개를 스스로의 입으로 술술 불고 있었다. 그는 서진을 청중으로 삼아 자신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서진은 거의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이자의 오만함이, 이토록 견고해 보이던 권력의 성이 사실은 이렇게 유치하고 자기 과시적인 욕망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이 녹음 파일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김태준이라는 괴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의 오만한 목소리, 그가 내뱉은 모든 단어가 그의 몰락을 재촉하는 망치 소리가 될 터였다. 마사지가 끝났다. 김태준은 평소보다 훨씬 더 두둑한 팁을 던져주었다. 오늘 수고 많았어. 내 이야기 재밌었나? 그가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서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네, 고객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외심에 차 있는 듯 들렸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당신은 정말 대단했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데 있어서는. 김태준이 방을 나간 후 서진은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해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라벤더 향이 여전히 피어오르는 디퓨저의 스위치를 껐다. 이제 이 안에는 대한민국의 거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무사히 윤지수에게 전달해야 했다. 김태준의 오만의 벽은 그 스스로의 목소리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잔해 속에서 정의를 꺼내오는 일뿐이었다. 윤지수에게서 돌아온 암호화된 파일은 서진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5장에서 녹음된 김태준의 독백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지만 윤지수의 법률적 검토는 냉혹했다. 이건 강력한 정황 증거야.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되기엔 부족해. 그는 메시지를 통해 설명했다. 김태준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헛소리를 했다. 과장된 농담이었다고 발뺌할 거야. 불법 도청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린 그가 박 부장과 같은 공범과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현장을 덮쳐야 해.
서진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한여 연기는 스파 관리실장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고, 그녀는 이제 VVIP 윙의 스케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데이가 잡혔다. 이번 주 금요일 밤, 김태준 교수가 VVIP 윙 전체를 전세낼 예정이었다. 손님은 단 한 명. 태화제약 박종섭 전무, 바로 그 박 부장이었다. 그들은 마사지룸이 아닌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VVIP 라운지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휴식이 아닌 명백한 거래를 위한 만남이었다. 서진은 윤지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들이 라운지에서 만난다면 저는 음료 서비스를 핑계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디퓨저 트릭은 쓸 수 없어요. 윤지수에게는 이미 대안이 있었다. 그는 7년간의 울분을 공학적 집요함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새로운 장비를 보낼게. 이번엔 당신 몸에 지녀야 해. 훨씬 위험해. 하지만 해상도 높은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담을 수 있어. 며칠 후 서진은 낡은 서점에서 보낸 소포를 받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유니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아주 작은 브로치 형태의 장치가 들어 있었다. 최고급 보석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초소형 렌즈와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다. 서진은 그것을 유니폼 왼쪽 가슴에 달았다.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 소리를 타고 긴장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이제 그녀 자신이 움직이는 증거 수집 장치가 되었다. 작전 당일 VVIP 라운지는 삼엄한 경계 태세였다. 서진은 최고급 샴페인과 간단한 안주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라운지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브로치를 가볍게 한번 쓸어내려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다. 들어가 경호원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에는 묵직한 시가 향과 두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깔려 있었다. 김태준과 박종섭 전무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앉아 있었다. 오, 수고하네. 김태준은 서진을 발견하고는 박 전무에게 보라는 듯이 말했다. 이 스파는 이게 좋아. 직원들이 하나같이 입이 무겁고 그림자처럼 조용하거든. 그렇지, 진희 씨? 그는 서진을 진이라고 부르며 그녀가 인간이 아닌 사물이라는 듯 대했다. 박 전무도 그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흥미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서진은 훈련받은 대로 우아하게 샴페인을 따르고 두 사람의 잔을 채웠다. 그들의 대화는 조심스러웠다. 임판 사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박 전무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신진 바이오 녀석들도 이제 곧 특허 포기 각서에 도장 찍을 겁니다.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놈들의 핵심 연구원 몇 놈을 빼돌렸더니 아주 볼만해졌습니다. 김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박 전무가 일 처리가 빨라서 좋아. 이제 약속된 보답만 확인하면 되겠군. 박 전무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물론입니다. 스위스 계좌 확인. 바로 그때였다. 서진이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트레이에 남아있던 얼음물을 박 전무의 태블릿 PC 위로 쏟아버렸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서진은 당황한 척하며 거칠게 냅킨으로 물기를 닦아냈다. 하지만 이미 태블릿 화면은 검게 변해버렸다.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미친,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서진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지수의 계획이었다. 경고. 3번 VVIP 라운지 화재 감지기 오작동. 경고.
즉시 대피 방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과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화재가 아니었다. 윤지수가 스파의 보안 시스템 도면을 해킹해 정확히 이 방의 화재 감지 시스템을 원격으로 작동시킨 것이었다. 뭐야. 김태준과 박 전무는 물벼락을 맞으며 소파에서 뛰쳐나왔다. 혼돈 그 자체였다. 이런 젠장, 태블릿, 데이터. 박 전무가 물에 젖은 태블릿을 붙잡고 절규했다. 김태준은 그보다 훨씬 더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덫이야, 박 전무. 누군가 우릴 노리고 있어. 그 임판사놈이 아니면 신진 바이오 놈들이.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불이에요. 빨리 나가셔야. 하지만 그녀의 눈은 브로치의 렌즈는 두 남자의 패닉에 빠진 얼굴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박 전무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교수님, 임 판사한테 보낸 뇌물 리스트, 그것 때문에 덮어 쓴 건가요? 아니면 교수님이 조작하라고 시킨 그 데이터, 그게 들통난 겁니까? 김태준은 젖은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포효했다.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일단 여길 빠져나가야 해. 그 빌어먹을 장부, 해외 계좌 내역, 전부 다 저 태블릿 안에. 두 남자는 자신들의 범죄를 물줄기와 경보음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적나라하게 자백하고 있었다. 뇌물, 데이터 조작, 비자금 계좌. 서진의 브로치는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경보를 듣고 달려온 경호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교수님, 전무님, 이쪽입니다. 서진은 그 혼란을 틈타 겁에 질린 직원처럼 행동하며 복도로 빠져나왔다. 그녀는 곧장 직원 탈의실로 달려갔다. 젖은 유니폼을 갈아입는 척하며 그녀는 브로치를 떼어냈다. 그리고 탈의실 구석, 미리 숨겨둔 소형 데이터 전송 장치에 연결했다. 가라.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강원도 낡은 서점. 윤지수는 모니터 앞에서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암호화된 데이터가 수신되기 시작했다. 영상과 음성이었다. 스프링클러 물줄기 속에서 절규하는 김태준과 박 전무의 얼굴,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자백, 임판사 뇌물, 데이터 조작, 해외 계좌. 윤지수의 눈에서 7년 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미리 작성해둔 고발장과 5장에서 확보한 김태준의 독백 파일, 그리고 방금 도착한 이 결정적인 영상 파일을 하나로 묶었다. 수신이는 그가 오랫동안 접촉해온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탐사보도팀장과 김태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특별수사본부였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VVIP 라운지에서 촉발된 혼돈은 스파 전체로 번져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화재 경보음이 예고했던 불길 때문이 아니었다. 윤지수가 원격으로 작동시킨 스프링클러가 김태준과 박종섭의 자백을 이끌어내고 그 데이터가 전송된 지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스파의 호화로운 정문 로비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밀물처럼 닥쳐왔다. 그들은 기자들이었고 그들 뒤에는 더 단호하고 냉정한 표정의 특별수사본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따르고 있었다. 물에 흠뻑 젖은 김태준과 박종섭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비상계단으로 빠져나오던 참이었다. 그들은 로비에서 이 무자비한 침입자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고 두 남자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김태준은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뭐야, 당신들 뭐야. 여긴 사적인 공간이야. 당장 카메라 치우지 못해. 그가 경호원들 뒤에 숨어 고함을 질렀다. 수사본부의 팀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젊었지만 그의 눈빛은 김태준의 권위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영장을 내밀었다. 김태준 교수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태준은 영장을 받아들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체포? 나를? 증거도 없이?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전부 옷 벗고 싶어 환장했나. 바로 그때 수사팀장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의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화면 속에서는 방금 전 VVIP 라운지에서 스프링클러 물을 맞으며 절규하던 자신과 박종섭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임 판사한테 보낸 뇌물 리스트, 교수님이 조작하라고 시킨 그 데이터,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자백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김태준의 웃음소리가 목구멍에 걸린 듯 멈췄다. 그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불가능했다. 완벽한 방음, 완벽한 보안. 어떻게, 누가, 그의 시선이 미친 듯이 주변을 훑었다. 경호원들, 박전무, 아니면 그는 방금 자신들의 샴페인을 따르던 그 순진하고 무지해 보였던 테라피스트 진이를 떠올리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희미했다. 그는 가장 믿었던 자신의 오만함이 가장 경멸했던 미약한 존재에 의해 무너졌음을 깨달을 수 없었다. 이건 조작이야, 불법 도청이야, 함정이라고. 그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수사팀장은 태블릿을 끄며 말했다. 그건 법정에서 따지시죠, 교수님. 지금 이 영상은 익명의 제보자가 공익을 위해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수님의 스위스 계좌 입출금 내역 원본도 확보했습니다. 박종섭 전무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김태준의 오만한 성체는 그 자신의 목소리에 의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시각 이서진은 이미 스파의 후문을 통해 빠져나온 후였다. 그녀는 직원용 라커룸에 진이의 유니폼과 7장의 챕터로 이어진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모두 벗어두고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머리카락을 스쳤지만 상쾌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아로마 오일의 미끈함 대신 낡은 가죽 가방에 익숙한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 창밖으로 멀어지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김태준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법복을 입은 악마, 명문대 교수의 추악한 이중생활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의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그가 VVIP 스파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될 때마다 여론은 들끓었다. 태화제약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박종섭 전무는 구속되었다. 임성근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법복을 벗고 피고인석에 섰다. 김태준과 결탁했던 언론인,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서진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낡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거론되지 않았다. 정의로운 내부고발자 혹은 의문의 제보자로만 불릴 뿐이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명성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파에서 벌었던 피와 굴욕이 섞인 돈으로 가족의 급한 빚을 갚고 다시 평범한 학생의 삶으로 돌아왔다. 강원도의 늘봄 서점. 윤지수는 창가에 앉아 가을 햇살 아래 먼지가 춤추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 통의 공문서가 놓여 있었다. 대검찰청에서 보낸 것이었다. 7년 전 그가 겪었던 논문 강탈 및 표절 사건에 대해
피의자 김태준의 유사 범죄, 신진 바이오 데이터 조작, 혐의가 입증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향한 문이 7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그는 조용히 책을 덮었다. 캠퍼스는 완연한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서진은 두꺼운 전공 서적을 가슴에 안고 법학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겨 도망치듯 건물 뒷문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학생 사이를 당당하게 가로질러 정문으로 들어섰다. 건물 입구, 명예의 전당에 걸려있던 김태준 교수의 초상화는 이미 내려진 상태였고 그 자리엔 빈 액자만이 흉하게 남아 있었다. 서진은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헌법 교과서를 펼쳤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었다. 김태준은 법을 도구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이제 알았다. 법은 도구가 아니라 윤지수처럼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고맙습니다. 단 한마디, 윤지수의 목소리였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패의 악취를 직접 맡았고 권력의 맨얼굴과 마주했으며 그 심장부에 칼을 꽂았다. 그녀는 이제 강철 같은 현실 감각과 꺾이지 않는 신념을 동시에 가진 진정한 법조인이 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